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 시장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미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 확인과 또 침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증시에 안도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국제유가도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전일 미 증시의 반등에 오늘 우리 시장도 웃었습니다. 오늘 1.84% 올랐는데요. 특히 과도한 주가 급락과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반등세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도 훈풍을 더하면서 지수를 끌어줬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소 밑돌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며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승 탄력 키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시죠. 환율이 1,300원을 하회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1,400억 원 정도 돌아와줬고요. 기관이 3,000억 원 정도 담았습니다. 개인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가운 업종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은 없습니다. 은행 업종만이 0%로 제자리를 지켰고요. 그 외 모든 업종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계와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했는데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가운데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오늘 무려 13.99% 급등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딛고 또 멕시코 외무장관과 백신 협력 논의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두 가지 모멘텀이 지수를 끌어줬습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럼 마켓맵으로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의 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어제와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게 끌어줬고 또 화학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운수장비업이 어제는 조금 약했지만 오늘 다시 강세로 돌아와 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카오나 신한지주 그리고 대한항공 등 하락한 종목이 드물게 눈에 띄는데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화학업종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화장품 업종에 대한 우려가 과했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화장품 업종들이 강하게 좀 올라와 줬고요. 또 전일 눌렸던 신재생 섹터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한화솔루션도 올라와 줬고요. 또 OCI까지 올라와 주면서 상승에 성공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너무 반가운 상승입니다. 일주일 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 줬는데 오늘 시장의 숨결은 삼성전자가 불어넣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직전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0%를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이 11.4%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에 반가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3.19%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LG전자 보시죠. LG전자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기존에 8,015억 원이었는데요. 잠정 발표치는 7,919억 원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지만 최근에 8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실적 발표 후에도 상승분을 지켜내면서 3% 탄력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럽에서 원전 안전 국제 표준을 인증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또한 유럽의 회의 원자력과 또 천연가스 텍소노미 포함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호재를 얻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 아쉬움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1.79% 상승한 757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오전에는 등락이 거듭되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 더 확대하며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770억 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업종별 등락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모든 업종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중 음식료, 담배와 반도체 업종의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선방 속에 관련주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는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 행진에 나섰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이고 모멘텀을 모색하는 구간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6% 정도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 종목인 넥스틴,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도 상승에 힘을 보태면서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후공정 업체인 시그네틱스와 하나마이크론 등도 상승세를 같이 하며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에는 LNF만이 홀로 하락한 반면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 시젠의 상승률이 눈에 띄는데요.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24% 급등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일각에선 하루 평균 15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처셀, 휴젤, 그리고 ABL 바이오 등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선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일 로보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러시아 생산 공백을 만회하는 플랜 B를 가동한다 밝혔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을 토대로 현지 생산 차종을 늘리고 생산량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현대 기아차의 산업용 제조 로봇을 공급하는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꾸준히 올라오면서 상한가로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보광산업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규모를 배 이상 늘어난 26조 원으로 증액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광산업은 대구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재활용 아스콘 제품 생산 기업으로 대구 전역에 GR 인증을 취득한 아스콘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23%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짚어드렸고요.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일까요? 어제 하락을 딛고 우리 시장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긴 호흡에서 보면 걱정할 만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다란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 시장 불타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호실적 발표하는 날은 떨어지는 날이란 공식을 깨고 삼성전자가 3.1%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작을 상승으로 이끌어줬는데요. 코스피 오랜만에 1.8% 오르면서 단숨에 2,330선 회복했습니다. 불장에는 역시 레버리지일까요? 배로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일제히 높은 상승폭을 연출한 가운데 코덱스 레버리지가 4%의 강세에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200IT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오늘 단연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IT주들이 전반적으로 1, 2%가 아닌 4%, 5%의 시원한 양봉이 나왔는데요. 원통형 배터리의 채택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2분기 후실적 기대감이 있는 삼성 SDI가 3.6% 올랐고요. LG전자가 3%, 삼성전기가 2%까지 이 상품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강세를 만들어내면서 코덱스 타이거 200 IT도 2.8% 올라졌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볼까요? 인버스 상품들이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이 하락에 베팅하던 상품들은 우수수 떨어졌는데요. 수급 보시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을 보인 날 기관은 사들였고요. 오늘 하락을 보인 날 개인과 외국인은 샀는데요. 기관 대 개인 외국인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골드 선물 환해지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간밤 달러화가 2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통상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에 달러가 오르면 금의 체감 가격도 높아져서 매수 심리를 저해하곤 하는데요. 금 지난 2019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인 1온스당 1,736.5달러를 기록하면서 코덱스 골드 선물 환해지 상품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상승의 힘을 받아 1% 넘게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중화권 증시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며 강보합에서 거래 마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이 시각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홀로 2%대 낙폭을 기록하며 14,000선이 붕괴됐던 대만 가권지수는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6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통해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한 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 미국 5월 무역 수지를 발표하니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S&P 선물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역시 0.2% 상승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지난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SKI 테크놀로지가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프리미엄 파트너스가 블록딜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0%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개인과 외국인이 강하게 물량 받아가면서 순매수 2위 자리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까지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보시면요. 카카오 오늘은 모빌리티 매각 관련서
이탈설에 하락 전환했지만 이번 주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를 때 개인은 물량 정리했습니다. 다음 한미약품 체크해 보시면요. 자회사 북경한미에서 견조한 이익을 기록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7거래일째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도 살펴보시죠. 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변화는 없지만 순위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넥스트칩 살펴보시면 신규 상장주죠. 내릴 때나 오를 때나 개인은 상장 후 5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3위에 올라와 있는 모아데이터 체크해 보시면요. 한 주당 5주의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상한가 기록한 날부터 9거래일 연속 매일매일 모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시죠.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 오름세는 견고한 가운데 개인은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사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525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다음 레고캠바이오와 HK이노웨까지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가 올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위메이드가 메인 스폰서로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위메이드의 주가도 최근 바닥을 딛고 올라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힘들었던 개인은 연이틀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속에서 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인플레와 경기 침체 사이 주요국의 정책 행보를 심층 진단하고 향후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학주 한동대학교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인플레를 넘어서 경기 침체라는 그림자가 이제 좀 들이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는지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가 튀기 시작한 거는 2021년 한 4월부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 중앙은행도 이게 뭐 인플레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슬슬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이후에 펜트업 디맨드, 그러니까 뭐 그동안 눌렸던 소비가 다시 한꺼번에 튀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수요 쪽에서 제기된 그런 인플레이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망 붕괴였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것이 아이러니하게 사실 백신이 보급된 2020년 10월부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산 라인을 이제 셧다운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재고로 버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슬슬 재고가 소진되면서 이제 생산 차질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품이 하나만 없어도 결국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매출에서 변동을 뺀 거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투자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차피 잘 팔릴 때는 뭐 저스트 인 타임, 그러니까 이 재고 비용이라도 이제 최소화시키자, 뭐 이런 재고를 최소화시키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스트 인 케이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를 조심하자. 이제 재고를 좀 더 안전하게 많이 쌓자라는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이 불안감, 그로 인한 어떤 가수요, 사재기, 과잉 재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일시적인 거에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사면 되는 거고, 이제 구조적인 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뭐 바이러스나 전쟁에 의한 인플레가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러면은 뭐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인플레 요인 중에 과연 구조적인 것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탈글로벌화,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결국 이 각 나라의 비교 우위를 한번 잘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여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 각자 도생으로 가서 깨지는 순간 결국 생산성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리쇼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에서 싼 물건 사다 쓰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남의 나라에서 사다 써도 성장이 높으니까 우리가 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성장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미래의 그 패권이라는 건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누가 갖냐? 제조업체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타이어에다 센서를 박더라고요. 왜 박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도로 환경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센서를 통해서. 그럼 그걸 누가 갖냐? 제조업체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조업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규모의 경제에서 규모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수입해다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직접 시큐어 해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바뀌어갔던, 그러면서 이제 이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어떤 그런 이 생산성이 무너지고 결국 이런 그 인플레 압력이 좀 생긴다 이런 건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속도를 감안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천천히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라면 지금 생산성에서 혁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보틱스 뭐 이런 쪽에서 생산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속도는 이런 이 AI나 로보틱스로 충분히 이 생산성 개선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속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인플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동안도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구가 노령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저성장은 상당히 만성화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국가가 빚으로 계속해서 메꾸면서 올라온 거죠. 예. 근데 이제 과잉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한번 일시적인 그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지나갈 거니까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국가 간의 갈등이 만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전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EU가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EU가 깨져가지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EU가 깨져서 이제 이태리가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태리 국채 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했던 세계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터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쇼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게 구체화되면 그때 대응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인플레로 인한 어떤 그런 우려는 너무 좀 지나쳤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네, 생산 차질 불안감으로 가수요가 나타나고 그것이 사재기와 과잉 재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잉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월마트나 타겟 같은 미국 유통업체들이 이 과잉 재고를 정리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걸 그러면 경기 침체 조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 리스타킹에서 디스타킹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에서 이제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의 재고 수준을 보면은 항상 역사적으로 전월비 재고 증가율이 한 0.5%에서 1% 정도 그 사이가 정상적이었는데
뭐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를 보면은 뭐 재고 증가율이 2.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GDP의 한 1%포인트 정도가 과잉 재고였다라는 그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월마트나 이제 타겟 같은 그런 유통업체에서 재고를 털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조금 이제 쿨다운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에서 중요한 게 역시 인건비지 않습니까? 근데 인건비도 약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원래는 63%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60%까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 저소득층 중에서는 자기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수당 나오니까 뭐 이 정도로 받고, 사실 이 정도 일을 하려면 그냥 기본수당 받고 그냥 잠시 떠나 있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어차피 뭐 기본수당 정도 받으면 이런 일 하느니 그냥 집에 가서 애 보는 게 더 낫겠다 뭐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기본수당 가지고 좀 더 좋은 일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일을 쉬면서 리서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기본수당이 슬슬 없어지니까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이제 슬슬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60.3%까지 다시 회복이 된 거였었죠. 그리고 역시 그 인건비 인플레를 부추긴 곳은 기술 기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기업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first in class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계에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항암 신약이 하나 나왔는데 만약에 2년 전에 나왔다면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후죽순 많은 경쟁 제품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들이 아직 돈은 못 벌지 않습니까? 그래도 외부 자금 조달이 쉬우니까 그 돈 갖고 이제 좋은 핵심 인력들 막 사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인건비 인플레를 부추겼었는데, 요즘 금리 올린 다음에 시중에 돈이 마르다 보니까 외부 자금 조달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람을 자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뭐 로빈 훗이라든가 펠로톤, 넷플릭스, 카메오 이런 잘 나가던 그 기술 기업들이 인력 이 감원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 뭐 이 페이스북의 그 모회사인 메타, 우버, 뭐 스냅, 그 리프트 뭐 이런 데도 이제 슬슬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인건비 과열이라는 게 한풀 꺾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 전반적으로 조금 좀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유동성 자금들이 많이 풀렸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참여율을 저하를 시켰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복귀가 됐고, 그리고 뭐 기술자 쇼티지 난도 있었듯이 이렇게 인건비가 좀 증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인력을 감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좀 인건비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가를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가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수급 이슈로 $100가 지금 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유가의 급등락이 어떻게 좀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그 유가가 이렇게 위로 튀었던 그 배경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너무 급진적으로 이제 그 친환경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도 약간 그 패권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약간 좀 그 도태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신재생 쪽에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존 에너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둘 다 모자라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에너지는 조금 더 생산을 해도 운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 있는 셰일에서 조금 더 생산을 해줘도 수요처가 있는 동부로 오려면 파이프로 가야 되잖아요. 파이프 꽉 차 있습니다. 그럼 배로 가자. 그러면 배도 사실 다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럼 배 하나 만들려면 3년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친환경으로 넘어가자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존 석유 에너지에 투자를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투자했는데 더 이제 끝까지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게 늦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고 이제 러시아 제재를 했을 때 결국 석유 모자라면 결국 이 사우디 같은 그런 중동의 우방들이 대신 생산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의 패권을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보면 이란이 사우디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노 액션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 사우디는 중동에서 미국이 이란을 견제해 주는 것 때문에 미국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붙어 있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근데 더 쇼킹한 건 그 다음 달에 이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군시켜 버리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기서 딱 눈치를 채고 굉장히 미국의 빈 자리를 잘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국왕 만나고 뭐 이제 조인트 파워를 막 형성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중국하고 셋이서 오만 해협에서 군사 작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만 해협이라는 데는 중국의 석유가 들락거리는 그 길목이에요. 이제 완전히 뻔해진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도 러시아도 다 그레이 마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해도 사실 이란 같은 경우가 석유 산유량이 캐파가 한 340만 배럴 되거든요. 근데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도 150만 배럴은 팔아요. 그거 다 중국이 거의 다 사주죠. 그러니까 좀 싸게 팔아주는 거죠. 네. 러시아는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다 이제 제재에는 내성이 어느 정도 생겼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인도도 뭐 러시아 석유 좀 더 사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이렇게 쫙서 잡기는 되게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지금부터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건 아마 경각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에너지원을 다각화시키는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이 푸틴의 자충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푸틴에게 아마 불리해질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그러면 당분간 올해 겨울만 되더라도 지금 뭐 석유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죠. 기존에 폐쇄시켰던 원자력을 다시 한번 잠깐이라도 다시 복원시켜 볼까? 석탄 발전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배로 LNG선 같은 경우도 주문을 하겠죠. 네. 3년 고생스럽다. 버텨보자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자원, 수출 자원이 석유잖아요. 예. 이런 게 협상력을 확 뺏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 수출 석유 중에서 50% 이상은 유럽이에요. 유럽 애들이 이렇게 다각화시켜 버리면은 협상력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누가 원했냐면 트럼프가 원했어요.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셰일 산업을 잘 좀 복원시켜서 이 미국의 그 셰일 가스를 유럽에 좀 팔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좀 잠식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푸틴이 대신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 이 셰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50불 정도 되니까 굉장히 양질의 산업이잖아요.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미국한테 지금 약간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제 빠르게 어차피 뭐 러시아나 오펙 플러스에 더 계속 끌려가긴 너무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넘어가자. 배터리가 문제냐? 조금 더 R&D 하자.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소형 원자로라든가 수소. 우리는 이런 그 원자력이나 뭐 수소 같은 그 경제가 한 2030년에 올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도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눈을 좀 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친환경으로 이동을 시도한 게 에너지 부족을 일으켰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에게 불리할 것이고 이번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인플레 구간에서 우려스러웠던 것이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전쟁 그리고 유가 같은 불확실성 변수였는데요. 유가 홀로 인플레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궁극적으로 인플레는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유로 인한 인플레, 그럼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1970년대에는 사실 유가 말고도 다른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1년도에 닉슨이 금태환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야 그럼 달러가 뭐냐? 금으로 보증되지 않으면 이거 종이야, 휴지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때 이런 인플레 사례가 헌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석유 재벌이었어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실버를 사 모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버의 가격이 온스당 3달러에서 83불까지 올라갔던 뭐 그런 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때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인플레가 발생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당시에는 이 유가하고 인플레 지수 간의 상관관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 의존적인 그러한 경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 지수 가운데 에너지 비중은 한 7.5%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었고, 특히 요즘에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여러 에너지원을 쓰는 그런 그 인프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혼자서 인프라를 양산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1년에서 2014년 한 4년 동안 계속해서 배럴당 유가가 100불이 넘었었어요. 그럼에도 인플레는 계속해서 압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는 결국 불안 심리에 의한 어떤 사재기에 의해서 증폭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제는 그 과정이 마무리돼서 이제 과잉 재고, 그러니까 리스타킹에서 이제 그 재고 털이, 그러니까 재고 축소, 그러니까 디스타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번 경기 침체, 리세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일시적이라는 얘기고, 결국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계속 연습해온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좀 슬로우할 때 시중에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재정 지출해가지고 이걸 메꿔 놓는 그런 훈련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 리세션이 오더라도 주가는 아마 여기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간 있었던 인플레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1970년에 석유 파동에는 에너지 의존적인 경제여서 그때는 조금 인플레가 에너지로 인해서 좀 움직였지만, 현재는 인플레 중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불안으로 사재기가 증폭이 됐고 이게 과잉 재고로 바뀌었고, 지금은 재고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리세션이 일시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도 이미 중앙은행들이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미 연준의 정책 행보가 좀 신뢰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일단은 인플레 잡기가 목표인 만큼 긴축의 폭이나 속도가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인플레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를 조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인플레의 어떤 요인이 수에서 온 게 아니라 공급망에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망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가뜩이나 약한 수요를 더 금리를 올려서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오버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던 건데 그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저금리로의 어떤 회귀를 계속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금리를 버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볼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서민이나 한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그 고금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에 이미 중독된 상태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는 쉬워도 다시 그거를 끌어올리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여기에 다 적응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의 집값이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모기지 금리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3% 정도 됐었는데 한 뭐 5.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이후에 집값은 8%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불만이 엄청나게 제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참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정부의 세금 수입하고 금융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굉장히 높아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금융산업이 굉장히 거대화됐다. 그러니까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세금이 안 걷힐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국채 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발행한 국채를 시장에다가 덤프시켜버리면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겠어요? 예. 금리가 급등하는 거죠. 서민하고 한계 기업이 못 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럼 국채를 일부는 중앙은행이 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전기를 돌려서 돈을 찍어서 신고화폐로 그걸 사줘야 돼요. 그만큼 돈은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시중의 자금을 좀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다시 풀려나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 1970년대에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탑다운 제도권 경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 어차피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이 따라다닐 수 있는 부가가치가 조금밖에 없으면 인플레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많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제 규제를 풀어서 민간 경제를 많이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좀 많이 좀 즐겼던 신기술 신성장 기업으로 다시 자금들이 몰려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많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이 공급망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촉진시켰다고 보셨고요. 서민 부담과 미국 정부 자체도 금리 인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금리로의 회귀를 좀 예측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극에 달하면서 이 달러와 강세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진정이 좀 됐지만 최근 1,300원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환율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 국내 경기 사이클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지금 경기 침체라는 게 눈앞에 잠깐 와 있으니까 일단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약간 도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 절하는 일본의 엔화 가치 절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일본은 못 올리잖아요. 그만큼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많이 지금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성장 속에서는 이 제조업체들이 고정비 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 한국, 일본 간의 어떤 그런 금리 차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많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특히 이제 일본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석유를 다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주고 에너지 사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재정이 고갈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심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국 달러 수입 중에서 한 20% 이상을 달러 벌어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너무 화석 연료에 의존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력 생산 기지는 한국하고 베트남이에요. 거기가 한 80%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발전은 다 뭘로 하냐면은 이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사인 애플과 TSMC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세계 전역에서 다 이 친환경, 그러니까 신재생 전기를 사용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스코프 3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납품하는 그런 납품사들도 다 신재생으로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런 ESG 스탠다드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관세 장벽에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 비관세 장벽이 뭐냐면은 이제 불매 운동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기업처럼 투자 블랙리스트 여기 걸리면은 여기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금 조달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전기가 있는 해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달러를 벌어와서 그 달러를 팔고 사람들 월급 주기 위해서 원화로 이제 바꾸는 원화 매수 이런 거래가 많았었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런 거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화 가치에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다시 이제 좀 하향 안정화시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이제 그 일드 갭, 그러니까 금리 차가 좀 줄어들면서 원화 가치의 어떤 하락 속도가 약간 진정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원화 절하에 대한 굉장히 구조적인 추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 재산의 반은 다 달러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미 떨어졌어요.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OECD에서 가장 낮죠. 한 가구당 0.88명이면은 거의 뚫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다 소비는 젊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이 투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소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투자가 돼요? 그러면은 돈이 한국으로 와서 일할 기회가 없는 거죠. 한국으로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처럼 교육을 해가지고 많은 달러를 벌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육 안 한다는 거죠. 다 생산을 이제 소비지 근처에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리쇼어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상실할 것이다. 수출이 많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나라 간의 어떤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방위 부담이 많이 생길 텐데 우리나라의 어떤 입지가 방위비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통일 비용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한국의 어떤 그러한 원화는 상당히 추세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이 또 나왔죠.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나 에너지 전략,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밖으로 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한국 원화 가치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앞으로 이 경제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려면은 많은 센서와 많은 그런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거죠. 구조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수요 기반은 튼튼한 거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약간 뭐 이런 친환경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저점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친환경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좀 가격이 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또 해외로 뭐 공장을 넓힌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주가 지수가 전고점 대비 30%가 하락을 했고요. 또 국내 증시가 2,300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하락폭으로 좀 봤을 때 미증시와 국내 증시가 앞으로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증시 위기가 발생을 하면 주가는 이제 반토막 났다가 2배 올라서 제자리로 오는데 한 4년 걸린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근데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빠지는 거 우리는 조정, 그러니까 커렉션이라고 얘기는 하고요. 그 밑으로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빠지면 주가가 잘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진바닥을 보죠. 그거를 우리는 위기라고 한다. 이렇게 크라이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번 이 주가 붕괴가 되는 그 주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펀더멘탈보다도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연쇄적인 어떤 그런 손절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로스컷 규정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관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다른 기관의 손절매 규정을 또 건드리는 거죠.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의 자본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이 고유 자산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를 손님 돈 받아와서 손님의 예탁금 받아와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이 한 10, 그다음에 고객들로 받은 예탁금이 한 90, 합해가지고 100을 우리 금융자산을 샀다. 근데 그 금융자산 가격이 10%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본 다 잠식되는 거죠. 금융기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은 주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요. 그 채권 같은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왜 문제가 생겼냐면 그동안 안전자산 이 수익률이 너무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약속한 어떤 그런 수익률을 안전자산 투자에서는 못 맞춰줘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에다가 슬슬 위험자산을 섞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BIS 같은 그런 규제기관에서 야 너희들 자기 자본 대비 너무 위험자산 많이 섞지 마. 그러다가 잘못되면은 손님 돈 박살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위험자산 섞는 데는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주식도 100% 위험자산이고 파생상품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모펀드 같은 것도 100% 위험 자산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위험 자산이면 화끈한 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자산이 많았고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가 되게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최대의 연금이라고 하는 미국의 캘퍼스 같은 경우도 사모 투자를 확대했다는 걸 보면은 예, 그 뭐 이제 말 다 한 거죠. 근데 하여튼 지금 이 금융기관들이 점점 자기 자본이 얇아지는 걸 보면서 더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이제는 이 주식이 싸냐 비싸냐 따질 겨를이 없어요. 일단 팔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패닉 셀링, 그러니까 공포에 의한 매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다 이럴 때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종목 선택을 잘해서 돈 번 사람은 별로 못 봤고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투자에 능했던 귀재였었거든요. 그분이 그러죠. 이런 기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때 차분히 꾸준히 이제 저점 매집을 해 나가서 매수 단가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바닥 대비 뭐 그 최대 맥시멈 손실이 한 10% 정도밖에 없는 예, 그러면 이제 빠르게 다시 그 단기적으로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충분히 커다란 어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부자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간에 탄생한다는 교수님 얘기가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변동성 장세, 위기 속 기회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주 교수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하는데요. 신냉전 시대,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산업 구조에 대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학주 한동대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